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각자 도사 사회를 우리 통해서 이제 유수다를 같이 참여하시는 수다 친구 두 분을 오늘 모셨거든요. 수다 친구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상상상에서 함께 책을 읽고 이제 토론하는 동료 홍수화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서구에서 거주를 하고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초등학교 보내고 한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상상상 인천에서 같이 토론하고 책을 읽고 얘기 나누는 동료 김대현입니다. 네, 상상상 인천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상상상 인천 멤버시라고 하시는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상상상 인천은? 제가 만들어지면서 시작하진 않았고 네. 작년 5월, 작년 여름쯤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네. 올해 넘어오면서 네. 저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 홍사 선생님도 아마 그쯤이었죠? 네네네. 그때 연락을 받고 그때 전화를 딱 받아서 예예 했는데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먼저 해서 문자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런 독서 모임을 되게 이제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데가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혼자 막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닌데 이제 혼자서 책을 좀 읽긴 했거든요. 근데 혼자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누군가와 같이 읽고 이야기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마중물을 알게 됐어요. 마샘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북레터를 시작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독서 토론이라는 게 좀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한데 저도 또 이렇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도전을 네. 올해 또 시작하셨고 아니 뭐 올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바로 또 리더가 이렇게 되셨어요? 네, 아마 그 김한성 이사장님께서 네. 영업력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왜 어떤 첫 포인트가? 오프라인 모임은 나갔거든요. 네. 저도 그동안 활동을 참여를 못해서 약간 좀 마음에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한다길래 이렇게 마셈 와가지고 토론하고 좀 밥도 먹고 했어요. 근데 리더가 필요하다고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아유 제가 무슨 이제 처음 왔는데 뭐 또 모릅니다 그랬는데 재차 이렇게 권하셔서 네. 여러분들께서 또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된 것이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토론에도 네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덕분에 즐겁게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모임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한 달에 한 번? 한 번? 네. 혹시 또 회원들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나시고 뭐 몇째 주 무슨 요일에 이렇게 만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갖고 있어요. 책 배송되어 오는 북레터 상상상의 도서로 하고 있고 이번 도서가 각자 도서 사회여서 네. 돌아오는 5월에도 각자 도서 사회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인천에 거주하시고 계시거나 우리 또 멤버들이 마음에 든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마셈으로 또 연락을 하시면 또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마중물과 또 협동조합 마셈은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 모임을 통해서 책을 토론하고 그것이 이제 확장돼서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습 동아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도 이 학습 동아리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또 이렇게 네. 두 분이 참여해 주셔서 좋고 날씨도 뭐 이렇게 또 좀 풀리고 막 그래서 네. 마음이 좀 풀리는데 책은 좀 암울한 책을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각자 도사사회, 도생도 아니고 도사사회라는 이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책 받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책?
일단 주사위가 왜 그려져 있을까가 좀 참 궁금했었어요. 네. 서문에서 설명이 되는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우운이나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제공된다는 내용을 그리기 위해서 주사위를 그려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인생이 마치 주사위 같은 내가 어떤 오늘 패를 타고났느냐에 따라 굉장히 죽음도 달라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 요 한 문구가 이 책의 모든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았는데 네. 제목 만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제목을 이렇게 보셨을 때. 홍수아 선생님. 네. 일단 이 글자 자체가 주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각자 도사라는 말이 사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이 각자 도사보다는 각자 도생한다는 걸 정말 많이 실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그런 속담에서 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네. 게 막 속담이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각자 도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각자 도사구나 그러면은 그냥 딱 봤을 때 노인에 대한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은 좀 노인이 지팡이 네. 들고 있고 이렇게 중환자실 그림이 있고 이런 돌봄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읽다 보니까 전 좀 희망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희망을 주는. 예, 오히려 네. 이게 방법이 있구나라는 이거를 이 작가분께서 좀 알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현 선생님은 또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각 챕터의 말미마다 정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네. 개인의 가족의 몫으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정치가 그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 되게 무겁게 와닿았고 저도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 저도 제 어머니 부모님이 60대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질환을 서서히 갖고 가시고 그런 부담에 저도 자유롭지가 않은데 이 오로지 내 몫으로 되는 것이 맞나? 만약에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얼핏 듣기엔 되게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책 내용에서는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이라는 개념도 서로 다르게 통용하고 있다. 제도적인 틀 안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각각의 그 자신의 배경들이 있으니까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각자 도사 사회를 또 이렇게 들여다봤던 것 같으시고 또 우리 대현 선생님은 또 정치 정당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또 이 책이 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그 각자 도사 사회의 그 이 작가님의 또 그 배경이 그쵸? 그냥 네. 송병기 작가님이신데 뭐 의료 인류학자라는 독특한 또 이렇게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병원이나 의료계에는 의사와 간호사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의료 인류학자로서 새로운 또 이렇게 분야를 이렇게 이제 현장 연구를 통해서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신 그런 분인데 저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책이 되게 쉽게 읽혔어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주제고 이렇게 무거울 거다. 죽음을 얘기하는 건 항상 우리한테는 뭔가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되게 그 잘 익히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놀랐었고 이 각자 도사 사회라고 해서 부채도사도 아니고 네. 그냥 아재 개그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도사 사회 속에서 다양한 죽음을 또 맞는 그런데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이제 죽음의 구조들을 이렇게 들여다본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선생님들은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을 생각할 계기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장례식에 가거나 네. 뭐 병든 음. 사람들을 만나서 문병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게 음. 되는데 나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뭐 20, 30대에는 장례식장도 이렇게 자주 갈 그런 경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어떤 그 인사를 드리고 이런 행위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죽음이 내 곁에 되게 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뭐 이제 생각했을 때, 그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논의를 풍성하게 할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홍수아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책 안에서도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근데 특히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막 불효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약간 우리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제가 죽음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버킷리스트라는 게 내가 어떤 이런 시험보를 선고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버킷리스트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읽었던 그런 책들 중에서 그런 90세 할머니가 쓴 책이 있거든요. 일기였어요. 네. 프랑스 할머니인데 그냥 계절 한 계절을 즐기면서 그냥 소소한 일상을 쓰는 그런, 그게 좀 많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일상을 평범하지만 저도 그런 계절이나 이런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도 많이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슬프거나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이 또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보면 좋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 삶을 얘기해야 된다. 네.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김대현 선생님은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해서 혹시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잘 살다가도 아프게 되면은 뭐 병원에 갔다가 응급 처치가 끝나면 요양병원에 갔다가 요양원으로 갔다가 장례식장으로 보내지는 네. 이 그 급격한 의료와 요양이 맞물리는 그 틀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고 병실에 홀로 누워서 치료를 기다리는 번거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되게 큰 것 같고, 사실 가족도 이 사람을 계속 부양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효 문화를 뭐 이해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을 계속 부양하기가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고, 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내 몸이 아팠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료나 돌봄은 뭐 기본적인 것을 제공받으면서 내 친구나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연이 끊어지지 않고 잘 늙어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각자 도사 사회 보면서 제가 떠오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모리가 장례식을 매일 집에서 해요. 그 자기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어떤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해야 될 날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집 안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살아서 장례식을 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모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장례 문화 여기 이제 첫 챕터에 보면 이렇게 장례 문화가 이제 바뀌었다. 아까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가 어딘가 했을 때 이 관계가 끊어지는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현대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선생님들은 집에서 혹시 장례 치른 거를 보시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죽음은 병원에서 맞이하는 거다. 뭐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그 죽음의 그런 이제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분이 이제 경험을 못 하셨구나. 연배가 굉장히 낮으신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집에서 네. 이불 밖으로 손 내밀고 꼭 잡다가 돌아가시는 모습만 네. 보고 실제로는 본 적이 있네요. 그러셨군요. 저는 진짜 그때는 정말 마을마다 상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동네 분들이 상조회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야. 그래서 막 잔치 음식처럼 거의 장례식장의 음식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와서 하고 상여도 어른들이 다 내고 그렇게 했던 이제 친할머니의 죽음을 저는 이제 제가 국민학교 때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은 저희 할머니가 치매를 오랫동안 앓으셨어요. 이렇게 가족의 돌봄을 받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있던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 전통적인 죽음이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 죽음의 장소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죽음의 장소에 대해서 이런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네. 병원은 다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서로는 관계가 없잖아요. 네. 각자 살다가 병원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니까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낯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선생님은 원하는 죽음의 장소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죽음의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는 객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막 병원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고 막 나 때문에 이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싫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 탁 쓰러져서 죽고 그렇게. 객사를 하고 싶다. 저는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갖고서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음을 순간적으로 맞이하는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갑작스럽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돌봄이 필요 없이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맞는 죽음이 내가, 원하는 맞아요. 죽음이다. 내가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거. 갑자기 가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런 거에서 사실 저희가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알린스키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도 본인은 그렇게 가셨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알린스키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네네네. 우리 대원 선생님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시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죽을 때까지 내가 객사를 하면서 죽는 것을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근데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홍수아 선생님이 남을 되게 배려하는 스타일이어서 우선 돌봄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아니요, 그런 아니에요. 의미도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니까, 멋있게 죽고 싶다. 아니요,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뭘 하다가 그냥 그걸 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에 포인트가 있군요. 네네. 우리 대원 선생님은 어떤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어떤 공간에서요? 글쎄요.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봐요. 네. 막연히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네요.
아 그런 그렇죠. 그렇구나. 굉장히 그 대부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냥 그런 일상들을 하다가 이제 죽고 싶다. 막 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홍사 선생님의 또 이게 죽음의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엄청 또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음. 막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네. 자연스럽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 각자 도사 사회, 뭐 각자 알아서 죽는 사회가 각자 도사 사회다. 그래서 첫 번째 1부는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도생, 각자 도사 사회. 그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상상하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은 어떤 것일까? 그런 걸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대안들을 이런 이제 두 개의 그 큰 1부, 2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은 요 이제 책 들어가면서 보통 책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붙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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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렇게 읽으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책을 진짜 이렇게 열심히 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출연한다고 네 와,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되게 많이 읽었어요. 두 네. 번. 그 의미는 뭔가요? 얇은 거와 두꺼운 거의 의미. 두꺼운 건 다 써가지고 네. 얇은 그런 재고가 의미였군요. 떨어졌군요. 재고 부족으로 이렇게 됐는데 네. 저는 그 뭐지? 일단은 읽으면서는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 갔지? 네. 표시는 해놨지만 찾지를 못해. 너무 많이 네. 표시를 네, 하셔가지고. 밑줄에 찾고 있을게요. 네, 네. 찾았어요. 네. 아, 몇 저는 페이지요? 32페이지요. 32. 32. 예, 예. 볼까요? 다른 말들은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이제 그렇구나 하고 다 수긍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많이 슬펐던 게 이 노인 돌봄에서 네. 할머니가 여기 위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해야 일하는 분들과 딸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딸기가 되게 드시고 싶었던 네. 거예요. 근데 딸기를 내가 먹고 싶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팥죽을 먹기 싫은 팥죽을 드시고 남자 잘 때 자고 그 시간표를 지키는 게 요양원에서 무탈하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정해진 대로 살면서 힘들다고 말하거나 이런 거를 다 감내를 하면서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서 좀 슬프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렇죠. 네. 노인 돌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아파도 개성을 존중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취향과 개성이 존중받는 네. 돌봄이어야 되는데 한국에 이제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뭐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돌봄이 중심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특성 뭐 이런 건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구조죠. 근데 그게 뭐 요양보호사들의 개인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이렇게 돌봄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의 개별적인 그런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 딸기가 먹고 싶지만 딸기는 사실은 비싸기도 하고 각자 개별 노인이 좋아하는 과일이 다르니까 그걸 다 준비를 하려면 그만큼의 또 인력과 자원이 또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한 한국의 요양시설의 현실을 또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양시설은 안 가고 싶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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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죽을 거니까. 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이 시스템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셨고. 예. 그게 이제 와닿았다. 그 되게 귓속말로 딸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르신들이 남한테 피해 주거나 뭐 이렇게 또 그 의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럴까봐 귓속말로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 김대현 선생님은 이 책을 딱 구성을 딱 보시고 네. 어떠셨는지.
일부는 네. 그냥 구절구절이 다 되게 네. 슬프면서도 네. 소름 돋는다고 해야 될까? 네. 이 세상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죽음에 대해서 무심한 나라였구나. 각자도사 사회라는 제목이 전혀 무색하게 느껴지지 네. 않을 정도로 참 살벌한 풍경을 그렸다고 생각했고요. 2부에서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상상하다는 상상의 여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현실보다는 뭐 현충원이나 뭐 제사, 웰다잉, 뭐 냉동인간 같이 미래의 일이거나 혹은 지금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상상하고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좋은 죽음일까를 그려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2부는 조금 생경하게 느껴졌고 1부는 좀 모골이 송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사는 것도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죽는 것조차 각자 알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한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뭐 주제별로 그러니까 뭐 집에서부터 돌봄, 호스피스 이 과정을 쭉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일부에서. 그 특히나 사실은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김대현 선생님이 커뮤니티 케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돌봄 요양원에서의 돌봄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존중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다른 돌봄들은 어떤지 뭐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 일부에서 그 뭐 느끼시기에 어떻게 공유하고 싶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네. 책을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주기현 작가가 7년 동안 아버지 네. 조발성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돌보면서 느낀 것들을 되게 담담하게 적은 책이거든요. 그러다가 주민센터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답변이 너가 얼마나 불쌍하고 공공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서류로 증명하라는 요구라는 게 참 슬펐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지로 되게 단편적으로 이 사람을 살펴보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때부터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도록 되고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으면은 다시 가족과 개인의 몫으로 그 돌봄의 몫이 떠넘겨지는 것이 오늘날 노인들이 처한 현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진짜 조기현 작가의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 그 조기현 작가님이 또 저희 마중물에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영케어러 우리가 돌봄 제공자라든지 수발자의 인상은 여성의 중년 여성을 많이 떠오르는데 20대 남성이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또 이제 그 생생하게 그 책 안에서 이제 그려져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사회복지 제도라든지 서비스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가난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거나 쓸모없는 몸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할 때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과정 안에서도 인권이라는 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 존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홍수아 선생님 혹시 피고 계신데 아니 이거 어떻게? 저는 근데 네. 아까 또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사실 희망을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 책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계기가 됐고 어떤 이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게 정치적으로 거론이 돼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 토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작가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차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수익 민주주의가 될 거다. 이제 이 작가분께서 이제 인터뷰 하실 때 그거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많이 쓰긴 했는 많이 보긴 했는데 뭘 준비를 근데 많이 하셨나요? 아니 준비까지는 아니고 결론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관료에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에 그냥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게 뭐 이렇게 선거 때만 이런 시민이 아니라 아 진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는 거. 많이 우리 네. 얘기하고 이제 모여서 그런 네, 토론을 네. 해봐야 된다. 저는 이제 저희 그 고모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고모부의 죽음이 굉장히 느닷없는 죽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가 좀 안 좋으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 치료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용돈을 좀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 치료가 아니라 이제 거의 그 담낭암인가 그렇게 이제 걸리셔서 그 80대 이제 중반이셨는데 급속도로 일주일 동안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코도 뚫고 막 그런 상황이 돼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죽음, 준비하지 않았던 죽음이었죠.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꼭 아까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고모부를 바라봤었는데 그때 들었던 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본 적이 없구나.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는 엄마랑 저랑 가끔 이제 그럼 엄마 고모부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중대 질병에 걸렸고 치료가 되는 상황은 아닌 그런 이제 암인데 이제 말기셨던 거죠.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랬을 때 가족과 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런 이제 질문들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걸 계기로. 그래서 그때 결론은 이제 우리 80 넘으면 항암 치료 받지 말자. 저는 이제 어느 이상 이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그 연명 치료나 항암 치료로 내 몸을 아프게 하면서 지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계기가 돼서 이제 죽음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현 선생님 뭐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맥락에서 네. 호스피스가 네. 더 그 지원도 풍성해지고 기간도 많아지고 더 많은 네. 사람들이 호스피스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전히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만 네.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 기준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가 저도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삶을 지속하기 너무 어려운 조건에서 그냥 약물 계속 넣고 계속 항암 치료하면서 연명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치료를 중단하고 그때부터라도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제도적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래도 암이라는 질병을 극복해서 살고 싶고 그런 끝까지 나는 그 암과 싸우고 싶다 이런 개인의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대현 선생님이나 저처럼 어느 일정 그런 상황이 되면 치료보다는 이제 통증은 줄이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죽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작가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포인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 이 수다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더 있으실까요? 우리 홍수아 선생님 좀 생각하는 동안 네, 여기 엄청 많이 정리해 놓으셨는데 네. 오늘만 이 붙인 건 다 소개를 못하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 책에서 네.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많은 돌봄 제공자가 있고 네. 보호자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 한 몸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으면은 돌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되게 패기친다라는 생각으로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서로가 불완전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 같아요. 모두가 취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호자의 입장에 서서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도 없고 존엄한 개개인의 삶도 그 지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돌봄이라는 게 마치 이제 뭐 자선이나 그 수혜가 아니라 이제 권리로서 이게 당당히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오늘 유수다 친구가 안 나왔으면 저는 수다를 못 떨어요. 여기 수다를 의존하고 있고 저희 또 PD님이 또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맞습니다. 예,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 의존하면서 살면서 마치 되게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것처럼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도 이제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그 의존이 어떤 그 우리가 뭐 그 권리로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우리 홍수사 선생님 이제 아, 폈어요. 네, 어제예요. 몇 페이지? 하이라이트 맞췄어. 217쪽이요. 217조. 네.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웰빙과 웰다잉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기서 즉 좋은 죽음은 좋은 사회에 대한 고민과 분리될 수 없다. 저는 자꾸 깔끔한 죽음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60대 이상인 분들을 보면 잘 죽어야 돼. 막 나는 요양원으로 갈 거야. 계속 이제 그런 네.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본인도 본인의 부모를 돌보는 거를 너무 힘들고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라도 내가 좀 잘 죽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또 비참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개개인들이 다 이런 좋은 죽음과 좋은 사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보니까 그 앞 문장도 되게 괜찮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우리 김대현 선생님이 거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앞 네. 문장? 돌봄을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활동이나 시혜성 사업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문제, 즉 정치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되게 또 그 선생님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참 네. 많은 숙제를 던져주는 생각도 많이 하게 앞으로 돼요.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사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 죽음조차 사회적인 거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소사이어티에서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사이어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다.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지난달 책에서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선배시민 그 책에서 거기에서 적었는데 읽어주세요. 아니 요약을 그냥 네, 한 요약. 건데 그냥 이게 이 선배시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가 우리가 일단 시민권이라는 거를 권리로 알고 그 권리를 통해서 문제를 바꿔가야 된다. 선배시민이라는 건 하나의 잘 살기 운동이 하나이다. 이제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잘 죽는 거는 잘 사는 거고 잘 죽기도 모두 시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다. 이제 어디서 봤지? 근데 이거를 저는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 시민 우선길이잖아요. 네. 그 우선길의 앞부분 못 봤어요. 근데 뒷부분 그 사회복지사들이 이게 그 사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게 모두 다 같이 만든 거잖아요. 어떤 관장이 혼자 아니면은 관장이 시켜서 사회복지사들이 마지못해서 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삼박자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거는 하나의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보다도 그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역사에 관련된 네. 걸 봤는데 윤봉길 그 분이 이렇게 총에 맞아서 네. 죽으면서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다 캡처를 해놨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다 상통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우선길도 우리가 선배 네. 시민의 길을 만드는 네, 것처럼 네. 예, 죽음 왜 네. 다행의 길도 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네. 그 맥락에서 굉장히 각자 도사 사회가 그 다음 책으로 선정됐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맥이 같이 한다는 게 네. 우선길과 각자 도사 사회. 네. 우리 대현 선생님은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존엄한 죽음이 만들어지려면 마을 혹은 더 큰 단위의 지역사회나 사회의 기여가 절실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그냥 권리가 내재앙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현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권리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사회가 여러 가지 제도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관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고독사라든지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어렵거나 이런 사회적 배제가 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고독사에서 그 문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특히 이 노인 인구가 거의 절반이 10년 뒤에는 한 49%뭐 이 정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고독사라든지 각자 도사의 이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사회 보장이라든지 어떤 사회 복지의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시민으로서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이 누군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갈 네. 때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 또 그 책에서 냉동인간이라는 그게 나와요. 네. 미래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냉동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냉동인간. 근데 이게 잘 구현된다고 해도 네. 내가 만약에 난치병에 걸려서 냉동실에 들어갔다 50년 뒤에 나왔더니 네. 그걸 치료할 수 있어서 내 몸은 낫게 될지언정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공간에 없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회의 규범이나 틀과 상식이 모두 바뀌어 있는 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내던져진 것과 마찬가지여서 전 차라리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냉동인간을 이렇게 상상해봤어요. 예전에 데몰리션 맨이라는 그 맞아.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냉동인간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폭력을 많이 행사했던 사람이 이제 냉동인간으로 있다 몇십 년 뒤에 이제 깨어나서 거기 이제 뭐 치안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이런 이제 영웅 그런 이제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과거의 일상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막 떠오르면서 한편으로 그랬어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다. 그때 그 내가 다시 이제 그 냉동인간이 돼서 깨어나면 근데 이 삶이라는 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 때 과연 그게 의미가 있나? 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홍수아 선생님은 저는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어떤 것 명 재밌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해줘봐요 구체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 영화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제가 거기에 나오는 그 두 주연 배우들 다 좋아해요. 산드라 블록하고 아니요?
그러면 실베스타 스텔론하고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되게 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 그거 비디오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액션 영화를 그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더 좋아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저도 이렇게 지금의 이 냉동인간이 저도 그 영화가 딱 떠올랐거든요. 네. 그 생각했는데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깨어나시면?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는데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거리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면 즉시 냉동실에 넣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시대로 옮겨져서 네. 오늘 홍수아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막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게요. 상상력의 폭이 네. 넓어지네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굳이 뭐 이게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1억 이제 얼마가 있어야 된대요. 1억이요? 거기에 보면 비용이 1억 2천인가? 1억 2천인가?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 네.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일단 저는 괜찮다. 네, 괜찮아요. 냉동인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수다가 중요한 게 다양한 이렇게 정답이 없잖아요. 저희가 대화하면서 그래서 자기 생각들을 다 표현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우리 홍수아 선생님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게 막 이렇게 자극이 되네요 오늘. 그러게요. 네. 엄청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혹시 뒤 2부에서 선생님들이 혹시 뭐 공유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2부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 이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근데 저는 이게 책을 읽으면서 안락사가 되게 생소했어요. 안락사. 안락사가 사실 저희는 동물들을 네. 안락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안락사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너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런 다큐 같은 걸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에서 이게 허용되는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한 2명인가 3명이 가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고 100몇 명이 대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원웨이 티켓을 끊고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되게. 어떤 면에서? 그 실제로 그 말기암 환자인데 그분이 그럴 때 딱 한마디를 남겨라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아프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약물이나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의사가 와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신불구도 할 수 있대요. 이게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입안으로 약물이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건 좀 저는 긍정적으로 냉동인간, 안락사, 그쵸 이제 그거 그런 선택이- 선택의 문제다. 할 수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 이게 그 안락사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나이가 들면 그냥 안락사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저희 고모도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약 하나를 먹으면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우리 김대현 선생님은 안락사 갑자기 안락사의 주제로 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네, 어때요? 잠깐. 어때요?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현행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 연명의료 치료를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는 논의를 할 때가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계속 치료비가 부담이 돼서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거나 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그 존엄하지 않은 삶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존엄하지 못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생명 윤리의 문제로서 절대 반대를 외치는 단계를 넘어서서 개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과 그 둘러싼 가족을 비롯한 보호자들의 두루 동의가 새로운 사회 윤리와 규범을 만들어서 안락사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글쎄요. 저도 안락사를 고민하게 되는 단계가 올까? 만약에 온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 그냥 나는 살겠어. 1년이라도 더 살겠다라고 계속 그 삶의
한 가닥을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진짜 그 안락사 하니까 그 영화가 있었는데 영국 그 영화 중에 이 친구가 거의 호스피스로 그 부잣집 아들 20대 청년인데 엄청 외모도 수려하고 이런 친구가 어떤 스키를 타다 그랬나 이렇게 좀 해서 척추가 마비돼서 이제 그 자기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 호스피스의 그 여성이 그 돌봄을 하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이제 떠오르네요. 안락사. 그러니까 각자의 죽음에 대한 상이 다르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때 그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안락사의 그런 논의가.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냥 어떤 죽음에 대한 것, 특히나 안락사에 대한 것은 윤리적 문제로 금기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윤리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토론하고 이야기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또 2부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에 있어서 우리 김대현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2부까지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돌봄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영역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틀을 넘어선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그 이후의 돌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하도록 시설에 내맡기는 방식의 돌봄이 과연 제대로 된 돌봄인가? 그것은 의료의 또 다른 변형물이 아닌가? 시설에 내맡기지 않고 지역에서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틀이 필요할지를 계속 생각하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지역사회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다녀야 되고 사례를 발굴을 해야 되고 치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 하다못해 콧줄도 그거를 넣어야만 뭐 20명, 30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호사가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콧줄을 넣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미음을 떠먹여 주려면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은 결국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불평등하지 않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결국 더 많은 예산과 공공 정부의 역할이 강조돼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실제로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미 재가복지나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뭐 노년이 돼도 시설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가는 공간이고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이제 슬로건을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 내가 살던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그 평범한 보통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려면 사실은 그러한 모든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이 우선 그것이 권리라는 자각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 제도적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권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논의가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각자 도사 사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요? 눈이 자꾸 가네요. 저는 좀 너무 네.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심각하게 좀 접근해서 너무 어렵게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을 때 마션에서 보면은 네. 그 화성에 혼자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유머를 잃지 않더라고요. 그 맷 데이먼, 제가 맷 데이먼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 좋아하는 보면 사람 누구예요? 배우들 좋아해서 거기에서도 뭐 혼자 화성에 있지만 네. 거기서 혼자 생존을 하잖아요. 네. 혼자 생존하고 감자 심고 막 폭발하고 그러지만 네. 이렇게 계속 영상을 남기는데 되게 유머스럽거든요. 네. 되게 절망적이고 정말 거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결국에는 지구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예, 좀 너무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부터도 아까도 이렇게 했지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홍수아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유머가 있다. 네. 윌 스미스 그 다음에 윌 스미스 아닌데 아니, 웨슬리 스나이프스. 웨슬리 스나이프인가요? 스나이프스. 네. 웨슬리 스나이프스. 호불호가 확실하시네. 윌 스미스는 싫어하시는군요. 아니 그분을 좋아하지만 웨슬리 맞아,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스나이프스. 더 예. 알겠습니다. 웨슬리 스나이프스 그 다음에 맥 데이먼, 알린스키의 공통점은 음. 유머다. 이런 맞아요. 유머가 있었다. 네네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각자도사 사회가 사회의 죽음이 나타내는 어떤 어두운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각자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팽개치는 사회는 결국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예방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제가 어디서 듣기로 장기 요양보험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계속 그 재정을 지원을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예방적인 차원의 지역사회에서든 더 어떤 신체 건강이나 정신 기능이 원활할 때 이것이 더 쇠퇴되지 않도록 막는 방식의 프로그램에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죽음은 모두에게나 정해진 거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겠다. 죽음, 뭐 안락사를 할 것인지, 뭐 연명 치료를 거부할 것인지 할 것인지에 대한 yes or no의 선택에는 가장 최종의 순간에 다다들이잖아요. 그 전에 어떤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사회보장 제도를 비롯한 여러 고민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각자도사 사회라는 비참한 엔딩만은 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 책이 던져주는 함의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각자 도사 사회를 통해서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이 결론이 있잖아요. 죽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이 생명이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근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 거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어떤 이제 개입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한국 사회의 많은 제도들이 사후 처리에만 급급하지 사전 예방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고 있지 않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존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이런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범상 교수님이 시를 쓰신 시민의 나눔에서 보면 이 그 불쌍한 사람이 생기면 이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자 도사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 불쌍한 죽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이 수다를 떨었는데 어떠셨어요, 각자? 저는 이렇게 홍수아 선생님이 A4 용지 5페이지 장장에 발제물을 써오신 걸 보고 준비를 내가 이렇게 해왔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책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홍수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준비 많이 했는데 다 얘기 못해서 어떡해요? 이불을 또 이불을 그러니까 아니고 저는 이게 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도전이었어요. 전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모든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발표도 잘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도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이거 할 사람 그럼 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좀 아이를 키우면서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뒤로 숨고 저는 못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하면서 우리 아이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화를 딱 받았을 때는 안 하고 싶다. 근데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예, 일단은 저는 그런 제가 우리 아이에게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지아나 엄마 유튜브 찍으러 간다. 애가 너무 좋아하겠다. 엄마 나도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유튜브가 이게 아니잖아요. 막 슬라임하고 막 이러는 건데 엄마 근데 어떤 거 찍어? 그래서 엄마 책 읽고 토론하는 거야. 재미없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찍고 얘기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오늘의 저녁에 가서 또 아이와 또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또 생기지 않았나. 좀 더 제가 당당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은 오늘 집에 가서도 나누시고 5월 또 둘째 주 화요일에 상상상 인천이 진행이 됩니다. 그쵸. 모임에서도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네요. 역시 리더가 다르네요. 홍수 선생님, 지안이? 네. 지안이 보고 있지? 엄마 엄청 오늘도 이렇게 수다를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이렇게 같이 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의 또 상상상 인천이 또 이제 다음번에 또 한번 우리가 또 이 동아리를 다 학습 동아리를 돌고 나면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또 그 모임들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또 소식도 알려주시고 좋은 시간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유수다는 각자 도사 사회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봤는데요. 좋은 죽음은 좋은 사회에 기반한다.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침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 속에서의 죽음들, 그 다음에 일하다가 죽은 매년 2,000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죽음들,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많은 자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 이 죽음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자 도사. 각자가 도생을 하고 죽음도 각자 도사하고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정말 죽음은 개인의 문제일까? 개인이 잘 준비해야 되는 문제일까? 이런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 책이 나왔거든요. 각자 도사입니다. 각자 도사. 여러분들이 도사에 대한 각자가 도사가 돼야 되냐 이제 이러는데 이거는 각자 도사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거든요. 자,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웰다잉이거든요. 그래서 웰다잉. 그리고 웰다잉 담론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뭐 유언장 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평생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뭐 관에 들어가게 보기까지 시작해갖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음을 존엄하게 맞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은 이 웰다잉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웰다잉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신체인지 사회 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패끼치지 않고 죽는 것인데 이 웰다잉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자, 이 책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사회에 대한 고민과 분리될 수 없다. 오늘날 웰다잉의 유행은 그만큼 사람들이 잘 죽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자 죽음이 개인의 노력으로 대비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잘 죽는 것만 고민하면 될 정도로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잘 죽는 거라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일까? 웰다잉은 우리에게 죽음에 관한
두툼한 언어와 상상력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웰다잉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가면서 웰다잉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그 계급적인 문제로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 책은 또 노년의 어떤 그 돌봄 시스템 그리고 죽음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집에서의 죽음들을 공공화시킨 것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이거든요. 근데 요양원, 요양병원은 과연 탈가족화 시키면서 공공화시켰을까? 이 책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집안일에 머물던 노인부양은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시장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돌봄의 영역들을 시장으로 옮겨오면서 돌봄 위탁 피라미드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돌봄 위탁 피라미드는 시민들의 좋은 죽음들을 맞이하거나 좋은 어떤 삶을 맞이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최근에 그 대안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거든요. 이제 그것을 커뮤니티가 해야 되고 국가는 그것에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커뮤니티 케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통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양반이 봤던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작동하는 방식은 뭐냐면 기존에 어떤 공무원들이 소위 취약계층들을 관리했는데 커뮤니티 케어는 그 관리의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케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들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 갖고 좋은 삶과 좋은 죽음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건 거거든요. 자,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 가보니 커뮤니티 케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 정책이었다.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보건복지라는 개념은 상호작용하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정부의 정책은 할머니의 삶의 조건보다는 할머니의 취약함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 정부의 정책은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수급자가 취약한 삶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은 좋은 삶과 좋은 죽음에 개입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밖에도 안락사라든가 호스피스, 제사, 무연사하고 냉동인간 등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료인류학자로서의 작가가 이제 참여 관찰을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단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지, 죽음이라는 것 속에 정치라든가 사회가 없다는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 중에 제가 좀 더 참고적으로 읽을 책이 없을까 하다가 발견한 책이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거든요. 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년의 백인들이 어느 순간 상당히 유행병처럼 죽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건 거죠. 왜 죽을까? 들여다봤더니 거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총으로의 자살, 두 번째는 약물 과다 복용,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질환. 근데 요 세 가지를 묶는 것이 뭘까 했었을 때 이 책은 절망사다. 이 사람들이 절망했기 때문에 총으로 죽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고 알코올로 죽더라. 그리고 그 절망사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했었을 때 이 양반이 본 것은 뭐냐면 사회가 있고 불평등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 특히 이 책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피오이드라는 약물인데요. 오피오이드 유행병으로 이 사람은 표현을 하는데 오피오이드라는 것을 과다 복용하고 유행병처럼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는 오피오이드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제약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약상들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죽임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고, 정치 권력의 가해자들을 보여준 어떤 공급망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은 근본적으로 지대추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지대 추구라고 이 책은 정의하거든요. 지대 추구가 있고 또 그 이면에 가만히 이 절망사의 유행병처럼 번져 나가는 것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능력주의가 있더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광범위하게 어떤 그 능력주의를 통해 갖고 승자 독식의 체계를 갖추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불평등한 현상들이 벌어졌고 그 불평등한 현상들이 이 절망사로 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대안은 뭘까요? 대안은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의 이면을 좀 봐야 된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인간의 죽음을 관리의 차원에서 보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책, 각자도사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의 핵심은 과학적 측정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간이 아닌 인구라는 관념적 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코로나19의 현황은 복잡다단한 사회적 관계망들을 숫자로 치환하고 있다. 그 숫자 속에서는 행정의 대상으로 보이지 인간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독박돌봄 속에서의 간병살인이라든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자살을 한다든가 그다음 어린이가 어른학대로 사망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사회적인 구조, 정치적인 구조를 보지 않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혀 으깨어지는데 이 죽음들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더라. 이것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건 거거든요. 저는 그 대안은 이제 이 죽음들의 이면에서 있는 사람들을 시민으로 봐야 된다.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이라는 건 잘 죽을 권리, 잘 살 권리가 있다는 건 거거든요. 헌법 10조에서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권리를 과연 누리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존엄한 죽음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적 세계에 울려 퍼지는 집안의 목소리들에 달려있다. 각자 도사의 책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 집안의 목소리들이 공적으로 울려 퍼지려면 환자의 자율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의 일상을 떠받치는 돌봄을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으로 재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재배치하는 힘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마중물은 끊임없이 잘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시민권을 권리로 알고 그 권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어떤 그 돌봄의 문제, 참여의 문제들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선배 시민론이죠. 자, 그런데 죽음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을 알고 인식하고 관철하는 거야 문제와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권리 주체인 동시에 서로 섞이고 의존하는 나눔의 주체이고 나눔의 존재이고 그 존재가 그것을 관철할 수 있으려면은 그것을 알고 함께 어떤 이 모든 문제들의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정치성, 사회성들 속에 함께 이제 참여할 때, 그리고 맞서 나갈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잘 사는 것과 같이 공적인 문제, 시민의 문제, 권리의 문제, 그리고 시민력의 문제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